올케가 뭔데 아버지 유산에 손대려고 해?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자는 5년간 105억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형님! 신우이님, 경찰 오셨습니다. 유 원장은 가짜였습니다. 신우이의 거짓말, 100억 유산의 진실. 하지만 5년 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올케가 뭔데? 아버지 유산에 손대려고 해?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는데 유산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래. 장례식장에서 유산 다툼이라니. 쯧쯧. 요즘 며느리들이 버릇이 없어.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가 너희한테 뭘 줬다고? 옳게 우린 20년 넘게 모셨어. 너는 겨우 5년 며느리 노릇했으면서. 신우이가 유 원장을 흔들어댔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진짜 유 원장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이제 끝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5년. 그 유 원장 한 장이 우리 가족을 5번이나 죽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자존심.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던 남편. 나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두 번째는 우리 부부의 희망. 통장을 보며 한숨 쉬던 그 밤들. 세 번째는 딸아이의 웃음. 병원비가 없어 응급실에서 쫓겨나던 그날. 엄마 아파. 배가 아파. 네 번째는 시댁과의 관계. 명절마다 혼자 주방에서 6시간씩 음식 만들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웃음소리를 듣던 그 순간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 흘리던 밤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무시당했고 무릎 꿇었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신우이의 비웃음을 견디고 남편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딸아이 병원비조차 눈치 보며 쓰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섰죠. 100억? 건물 여러 채. 그 재산을 훔쳐간 신우이. 그리고 그걸 방조한 시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찾아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걸 뒤집을 거라는 것을. 신우이님, 경찰 오셨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유 원장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순간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유 원장 위조라고?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 유 원장을? 신우이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죠. 미선아. 하지만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싸워야 할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잘 만나야 해.
그녀가 20대 초반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며 했던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린 뒤였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파출부 일을 나가셔야 했거든요. 엄마, 아침 먹고 가세요. 그녀가 간단히 준비한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시간 없어. 늦으면 안 돼. 엄마는 김밥 한 줄만 싸서 나가셨죠. 뒷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여유롭게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셨죠. 강남에 집도 있었고 차도 2대였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여보, 회사가 부도났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날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엄마는 혼자 집안을 꾸려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파출부. 가리지 않았죠. 그런 엄마를 보며 그녀는 자랐습니다. 엄마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잖니. 너는 안정적인 사람 만나. 엄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세도 안 되셨는데 70대처럼 보이셨죠. 일하느라 허리가 굽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제대로 된 남자 만나야 해. 든든한 사람. 네, 엄마.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든든한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절대 엄마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냈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엄마께 매달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아이고, 딸아. 내가 쓰라고.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28살 되던 해, 그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팅 자리였죠.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키가 18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미소가 따뜻했죠.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그녀도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소개팅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긴장됐습니다. 저는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라니 좋았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숨기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엄마 혼자 생계를 꾸리세요.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는가 싶었습니다. 역시 이제 만나지 말자고 하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돈은 벌면 되잖아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사람, 다르구나.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죠. 남자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성실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동산업을 해요. 어느 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와,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요. 제 힘으로 살고 싶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남자는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진실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죠. 네. 그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5년간의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결혼식은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죠. 친정 쪽 하객은 30명 남짓, 엄마와 몇몇 친척들, 대학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은 달랐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죠. 사업 관계자들, 친척들, 지인들. 우리 아들 결혼하네.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웃고 계셨죠. 우리 며느리 왔네. 예쁘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대 중반이었죠. 단정한 옷차림에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피부가 좋았고 관리를 잘 받으신 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안 잘 알지? 태준이한테 들었을 텐데. 아버님이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신다. 월세만 5천 넘게 들어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조금 놀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재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죠. 옳게 축하해. 우리 잘 지내.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김미선. 남편보다 3살 위였죠.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화사하게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이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옳게, 내 동생 잘 부탁해. 시누이의 남편도 인사했습니다. 중소기업 이사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시누이의 눈빛이 차갑다는 것을.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피로연도 화려했죠. 하지만 친정 엄마는 구석에 작게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다. 난 여기가 편해. 엄마는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시댁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신 거죠. 그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였죠. 시아버지가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동생한테만 집을 사주시네요. 우린 전세인데.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온 날이었죠. 누나 미안해. 남편이 난처해했습니다. 아니 뭐, 너가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뭔가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 그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 결혼 생활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출퇴근했고 그녀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준비하고 저녁에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행복해. 나도.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들렀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카리스마가 있으셨죠. 아가야,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 잘 챙겨줘.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그럴 때마다 시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저도 효도하잖아요. 시누이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매주 시댁에 들르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자주 사드렸죠. 그래, 너도 잘하지.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늘 아들에게 향했죠. 태준아, 회사 일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 열심히 해라. 나중에 내 사업 물려받아도 되고. 시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으로 바꿨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2줄이야.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둘은 껴안고 울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임신했네. 시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아들 낳아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해. 네, 어머니. 축하해, 올게. 애 낳으면 힘들 텐데.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시기, 질투. 그녀는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설마, 조카 생긴다는데 좋아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죠.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어.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 그녀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둘은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엄마, 태준아.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신우이도 와 있었죠. 아버지는요? 지금 응급실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지금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동의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아버님 괜찮으실 거야.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그 6시간 동안 그들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기도했고, 신우이는 전화 통화에 바빴고, 남편은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녀는 배가 불러서 앉아만 있었죠. 새벽 9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예요. 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깨어나실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아버지. 신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뱃속의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셔야 할 텐데. 3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죠. 산소호흡기를 달고 여러 줄의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우리 회사 일 어떻게? 신우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였죠. 회사? 아버지 사업 말이야. 건물 관리하고 월세 받고. 누가 해? 시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강남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셨죠. 별빛 빌딩, 샛별 빌딩, 별트리안 빌딩. 월 임대료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관리하시겠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건물 관리를 해? 평생 집에만 계셨는데. 태준아, 너가 해야지. 신우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죠. 누나, 나도 회사 다니잖아. 아버지 깨어나시면 여쭤보자.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지금 결정해야 해.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부부, 그녀와 남편, 아버님 사업은 당분간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그건 좀. 남편이 말하려는데 너는 회사 다니잖아.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어떻게 건물 관리해? 나는 시간 있어. 집에서 애들 크고 여유 있거든. 신우이가 잘났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엄마, 제가 하는 게 맞죠?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일단 내가 해봐. 태준이는 회사 일도 있고 곧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녀도 입을 다물었죠. 시댁 일에 며느리가 뭐라 하면 안 되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깨어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 사이 신우이는 건물 관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들어왔어요. 5,200만 원.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건 왜? 너가 알 필요 있어? 신우이의 대답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나중에 정산할게. 장부 다 적어놓고 있어. 지금은 바빠. 세입자 관리하고 건물 유지 보수하고.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가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일 엄마한테 얘기해 봐야겠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누나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장부도 다 정리하고.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아버지 재산인데 투명하게. 너 지금 누나 의심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누나는 20년 넘게 아버지 모셨어. 매주 와서 밥 차려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너는 결혼하고 나갔잖아. 명절에 나오고.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째 시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혼수 상태로 3개월을 버티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관계자들이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을 받는데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불렀습니다. 여보, 나도 가볼게.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빈소에 남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딸을 안고서 30분 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죠.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누나가 유언장을 갖고 있대.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3년 전에 쓰셨다는데 변호사한테 맡겨뒀대. 내용은?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주일 뒤에 공개한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아버님이 유언장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죠.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부부, 그녀와 남편,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죠. 이제 고 김철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누이가 가져온 유언장이었습니다. 봉인된 봉투를 뜯었죠. 나 김철수는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강남 샛별 빌딩 시가 35억 원 상당은 딸 김미선에게 상속한다. 시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강남 별트리안 빌딩 시가 40억 원 상당은 딸 김미선에게 상속한다. 또 시누이였습니다. 강남 별빛 빌딩 시가 30억 원 상당은 아들 김태준과 딸 김미선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들 김태준에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 원 상당을 준다. 예금 2억 원은 배우자 박순자에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총 재산 120억 원 중 건물 3채 105억 원, 시누이가 2개 반, 남편이 반 개,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집 15억. 이게 무슨...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가 쓰신 거 맞아요? 네, 필적 감정 받았습니다. 고인의 친필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원본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언제 쓰신 건데요? 2021년 6월 15일자입니다. 그때면 아버지가 혼수 상태이실 때인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시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뜻이래. 어쩔 수 없지. 누나, 이건 아니잖아. 건물 3개 중 2개를 누나가, 나는 반개. 내가 20년 넘게 모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결혼하고 나가서 명절에나 왔잖아. 난 매주 왔어. 밥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 그래도 뭐, 아버지가 쓰신 거야. 변호사 선생님도 확인해 주셨잖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었구나. 유언장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남편과 저 둘뿐이었죠. 여보, 괜찮아. 우리 열심히 살면 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날 더 믿으셨다면 건물이라도 하나 더 물려주셨을 텐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아버님 뜻이 그러셨대잖아. 하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건물 105억 어치를 누나한테 75억, 남편한테 15억 공동 소유 반. 너무 불공평했죠.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건물 관리 때문에 서류에 사인 좀 받아야 하는데. 무슨 사인요? 아버지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는 거. 샛별 빌딩이랑 별트리안 빌딩. 올케도 같이 사인해야 명예 이전이 돼.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빨리 해줘. 나 바빠. 세입자들 관리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처리해야 하고 명의가 사망자로 돼 있으면 복잡해진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서류에 사인하래. 그래야겠지. 유언장대로.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샛별 빌딩, 별트리안 빌딩, 명예 이전 동의서, 별빛 빌딩 공동 소유 등기. 남편이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옳게.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잘 관리할게. 월세 제때 받아서 엄마 용돈도 드리고. 태준아 월세 필요하면 말해. 별빛 빌딩 공동 소유니까 수익 반반 나눠야지.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시댁에 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다 관리하니까 편하죠? 신우이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시어머니는 신우이만 예뻐했습니다. 태준이네는 뭐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아? 신우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남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나는 건물 3개 관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태준이 너는 회사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고. 누나. 아, 맞다. 빌딩 이번 달 월세 1,500만 원 들어왔는데 태준이 목 750만 원. 필요해? 아니, 괜찮아. 그래. 그럼 나중에 줄게. 지금 투자할 때가 있어서.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걸 원치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2년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신우이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유럽 여행 같이 가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 고맙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2주간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신우이가 전부 비용을 댔죠. 태준이네는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여행은 무슨. 올케는 회사도 다니잖아. 신우이가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죠. 2주 뒤 여행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선물을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며느리, 이거 넣어줘야지. 에르메스 스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신우이가 받은 건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신상이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라고 하셨죠. 며느리, 너 일은 안 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휴가 냈어요. 애는 어쩌고? 애 봐줄 사람도 없으면서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게. 애를 어린이집에.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올케는 원래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죠. 저는 애들 집에서 봤는데. 누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 틀린 말했어? 올케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맞벌이해야 하는 거 맞잖아.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하고 있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3개월 뒤, 딸 아이가 아팠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었죠. 고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엄마, 아파. 딸이 칭얼거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어머니,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전화했습니다. 그래,
애 엄마가 잘 봐야지. 어린이집 보내서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 네, 어머니. 요새 우리 딸 건물 관리하느라 바빠서 내가 도와주고 있거든. 밥도 해주고. 너네도 이해 좀 해. 네. 병원비 많이 나오겠다. 힘들면 너네 아파트 팔아. 어쩌겠니?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야지. 아,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문병도 전화도 없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좀 나아졌어. 약 먹고 자고 있어. 어머니는 안 오셔. 남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연락도 안 했어.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여보, 손 다쳐.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이를 지키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아이는 열에 시달리며 칭얼거렸고 남편은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그녀를 비췄죠.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구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하나, 시누이에게서 온 카톡 하나 없었습니다. 손주가 입원했는데, 조카가 폐렴으로 일주일째 병원에 있는데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병은커녕 잘 있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은 흘러 3년째가 되었습니다. 명절이었죠.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습니다. 어서 와. 음식 준비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치마를 던져주셨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칠하고 있더군요. 누나는 안 도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 누나는 피곤하대. 건물 관리하느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됐어. 며느리랑 내가 하면 돼. 그리 말씀하시곤 시누이랑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셨죠. 그녀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고 6시간이 걸렸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외제차 샀어요. 벤츠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잘했다. 돈 잘 버는구나.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월 5천씩 들어오니까. 시누이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누나, 건물 수익 정산 언제 할 거야? 정산? 무슨 정산? 아버지가 별빛 빌딩은 공동 소유라고 하셨잖아. 2년 동안 한 번도 정산 안 했어. 아, 그거? 관리 어렵더라. 그냥 내가 다 하는 걸로. 시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아니잖아. 유원장에 명확히 공동 소유라고. 태준아, 그 건물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수리비, 세금, 관리비. 내가 다 투자하고 있어. 그래도 수익이 나면 나눠야지. 됐어. 나 기분 나빠. 오늘 명절인데 왜 이래? 시누이가 일어섰습니다. 얘야, 네 누나 기분 상하게 하지 마. 누나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됐다. 밥이나 먹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죠. 여보, 뭔가 이상해. 나도 알아. 누나가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남편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죠. 여보, 이것 봐.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별빛 빌딩, 공동 명의여야 할 건물이 신우이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나가 속인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사인한 서류, 기억나? 명예 이전 동의서라고 했잖아. 응. 그게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바꾸는 서류였어.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미선, 단독 명의, 그 글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처음부터 우릴 속일 계획이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래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별빛 빌딩 명의가 왜 누나 단독으로 돼 있어? 태준아 동의했잖아. 2년 전에 사인했잖아. 그게 단독 명의로 바꾸는 거였어? 우린 공동 소유 등기인 줄 알았어. 몰랐으면 태준이 너 잘못이지. 나한테 왜 그래? 누나. 태준아, 나 바빠.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쿵쿵. 여보, 진정해. 손 다친다. 그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서류도 제대로 안 읽고. 아니야. 누가 가족한테 이럴 줄 알았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우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건물 3개. 샛별 빌딩 35억. 별트리안 빌딩 40억. 별빛 빌딩 30억. 총 105억 원. 유언장상으로는 신우이 75억, 남편 15억 절반. 하지만 실제로는 신우이가 105억을 모두 가져간 거였습니다. 남편 몫은 0원. 4년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태준아, 돈 필요하면 말해. 좀 빌려줄게. 이자 받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렇게까지. 왜? 은행도 이자 받잖아. 가족이라고 공짜로 빌려줘?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래, 내 누나한테 배워. 돈 버는 법 좀. 어머니, 뭐? 넌 회사 다니면서 월급 400만 원 받잖아. 네 누나는 건물로 월 5천씩 벌어. 배워야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이 없었죠.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대답만 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회사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마신 거였죠. 나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 재산도 제대로 못 지키고 누나한테 다 뺏기고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내한테 고생만 시키고 딸아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남자가 가장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남편은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도 지쳐갔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시댁까지 신경 써야 했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 신우이의 무시와 비웃음, 시어머니의 차별. 며느리, 명절에 왜 안 와?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애가 아파서요. 애 아픈 건 핑계고 내가 게으러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시누이는 그렇게 바쁜데도 꼬박꼬박 오고 매번 용돈도 많이 주는데 넌 용돈을 못 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너는 왜 안 와? 저는 회사를 다녀서. 핑계 대지 마. 일요일도 있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두 손으로 입을 막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초라한 자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리나 하자.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안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정리를 하는데 낡은 수첩이 하나 보였습니다. 왜인지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변호사 박종훈 유언장 작성 완료.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제출한 유언장은 2021년 6월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남편에게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2020년에 유언장을 쓰셨대. 그럼 누나가 가진 건 2021년 거잖아. 1년 뒤에 쓴 거지. 그럼 2020년 유언장은?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2020년 유언장을 찾아야 해. 어떻게? 여기 적혀 있잖아. 박종훈 변호사.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희망이었죠. 그녀는 박종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초동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죠. 안녕하세요. 저 김철수 씨 아십니까? 아, 네. 아시는 분이신가요? 60대 중반의 변호사였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아, 고인이 돌아가셨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님, 2020년 5월에 유언장 작성하신 거 맞죠?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아버님 수첩에서 봤어요. 여기 변호사님 성함이랑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유언장이 2개입니다. 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2020년에 하나 쓰시고 2021년에 또 쓰셨어요. 그럼 2020년 유언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2021년 유언장이 최종이라 2020 것은 무효예요. 그녀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21년 유언장, 정말 고인이 쓰신 게 맞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인을 20년 넘게 배웠습니다. 고인의 법률 고문이었거든요. 2020년 유언장 쓰실 때 매우 신중하셨어요. 한 달 동안 고민하시고 여러 번 수정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바꿀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1년 뒤 갑자기 바꾸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2020년 유언장 내용이 뭡니까? 그건
유족만 볼 수 있어서요. 저 유족 맞습니다. 며느리예요. 법적으로 유족 아닙니까? 변호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죠. 금고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봉투였죠. 개봉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나 김철수는 내 모든 재산을 아들 김태준에게 상속한다. 딸 김미선은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 결혼할 때 집도 사줬고 사업 자금도 됐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며 가업을 이어가길 바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재산, 건물 3개 전부 아들 김태준에게. 이게 진짜 유언장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도왔거든요.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2021년 유언장이 유효하죠. 법은 가장 낮은 것을 인정하니까요. 2021년 유언장, 필적 감정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왜요? 신우이가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건 심각한 혐의인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떼어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입원 기록, 진료 기록, 간호 기록 모두 복사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유언장 작성 날짜. 그날 시아버지는 환자 의식 없음, 혼수 상태 지속, GCS 3점, 의식이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여보, 이것 봐. 남편에게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은 2021년 6월엔 유언장을 쓸 수 없었어. 이미 의식이 없으셨으니까. 그럼 누나가 위조한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했다고? 그래. 아버님 필체를 흉내내서 그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죄. 신우이는 발악했습니다. 태준아, 너가 나를 고소해. 가족이? 친누나를? 전화로 소리를 질렀죠. 누나가 먼저 가족을 배신했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유언장 위조하고 재산 독차지하고.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병원 기록. 2021년 6월 15일 아버지는 혼수 상태였어. 유언장 쓸 수 없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했습니다. 내가 내 누나를 고소했다며? 엄마, 누나가 유언장을 위조했어요. 말도 안 돼. 내 누나가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요. 병원 기록이요. 증거? 그게 뭔데? 2021년 6월에 아버지는 이미 혼수 상태였어요. 유언장을 쓸 수 없었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누나가 위조하는 걸.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3초, 5초, 10초. 말이 없었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공범이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유언장을 위조하는 것을, 자신들을 속이는 것을, 재산을 빼앗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모두 방조했습니다. 아니, 함께 계획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이 아니라
법원 복도였습니다. 신우이와 마주쳤죠. 올케가 뭔데 아버지 유산에 손 떼려고 해?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손 뗀 건 형님이잖아요. 유 원장 위조한 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증거 있어? 있죠.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50페이지, 필적 감정서, 박종훈 변호사의 진술서, 2020년 유 원장 원본. 아버님은 2021년 6월엔 유 원장을 쓸 수 없었어요. 의식이 없으셨으니까.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유 원장이에요. 2020년 5월에 쓰신 거. 2020년 유 원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들 김태준에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신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맡기셨대요. 그건 무효야. 2021년계 최종이야. 2021년 유 원장은 위조예요. 아버님은 그때 혼수 상태셨어요. 여기 병원 기록 있어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딴 걸 증거라고. 하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누나, 그만해요. 비켜. 너희 때문에. 누나 때문이죠. 누나가 욕심부린 거죠. 그날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병원 기록, 2020년 유 원장, 2021년 유 원장, 필적 감정 결과, 2021년 6월 15일자 유 원장은 위조로 판명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필압과 필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일 피상속인은 혼수 상태로 유 원장 작성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15일자 유 원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김미선은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미선아, 우리 딸. 하지만 법정 경위가 신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그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5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법원 판결 일주일 뒤 건물 명의가 모두 남편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샛별 빌딩 35억, 별트리안 빌딩 40억, 별빛 빌딩 30억, 총 105억 원, 그리고 신우이가 5년간 받아간 월세 5천만 원 60개월 30억 원. 이것도 돌려받았습니다. 여보, 들었어? 건물 다 우리 거래. 응.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날 믿어주셨어. 당연하지. 아버님은 아들인 당신을 사랑하셨어. 신우이는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사문서 위조, 사기죄, 징역 3년, 면회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신우이가 보였죠. 수감복을 입고 머리는 단발로 잘려 있었습니다. 엄마, 미선아. 둘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울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죠. 며느리,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습니다. 내가 딸만 생각하고 너희를 무시했어. 어머니, 미선이가 딸이 불쌍했어. 시집가서 고생하는 게. 그래서 재산이라도 많이 주려고.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유 원장 위조까지 갈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정말 모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알아.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별트리안 빌딩 하나 팔까? 40억 받을 수 있대.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왜? 사업 시작하려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부동산 컨설팅? 응. 5년 동안 누나한테 당하면서 많이 배웠어. 건물 관리, 세입자 관리, 세금 문제.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좋아. 해보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빌딩을 매각했습니다. 40억 원. 그 돈으로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김태준 부동산 컨설팅. 간판을 달았죠. 그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어려웠습니다. 고객이 없었죠. 하지만 여보, 첫 고객이야.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건물주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김 대표님이 건물 관리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객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객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의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죠. 김태준 대표님 아시죠? 완전 실력자래요. 세금 절약도 잘해주시고 세입자 관리도 꼼꼼하시고. 고객들의 평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을 3명 뽑았습니다. 매출은 연 10억을 넘어섰죠. 여보,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같이 일어선 거야. 5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앞만 보자.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꼭 안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들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네, 덕분에요. 며느리 나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어머니, 내가 너희를 너무 무시했어. 딸만 예뻐했지. 미선이한테만 잘하려고. 너희는 생각도 안 했어.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고맙다, 며느리. 정말,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뒤 신우이가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다 채우고. 태준아. 신우이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40대 초반이었는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신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아버지 재산이 탐났어. 태준이 너만 예뻐하시는 게 싫었어. 왜 나는 딸이라고. 왜 나는. 누나, 나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감옥에서 매일 생각했어. 후회했어.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용서해 줄 순 없지만 이해는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도 서러웠겠지.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태준아. 하지만 누나, 우리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알아.
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신우이가 일어섰습니다. 태준아, 그리고 올게. 행복하게 살아. 정말,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신우이는 사라졌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사업, 직원 15명의 회사가 됐습니다. 연 매출 50억, 건강하게 자라는 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해한 시어머니, 매주 일요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여보, 우리 딸 벌써 초등학생 5학년이네. 그러게. 시간 빠르다. 그때 생각나? 10년 전. 응. 지옥 같았지. 그래도 버텨서 다행이야.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남편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딸 방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왜 나쁜 짓 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정직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죠.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뭐예요? 자기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그럼 나쁜 거네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전 엄마처럼 살 거예요. 딸이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래, 정직하게 살면 결국엔 이기게 돼 있어.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10년간의 고통. 하지만 그 끝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엄마, 할머니 오신대요. 그래, 얼른 맞이해 드려야지. 시어머니가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떡이었죠. 우리 며느리 잘 있었니?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손녀는? 할머니. 딸이 달려갔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이쁘게 컸네. 키도 많이 컸네.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전 1등 했어요. 전교 1등. 어머, 우리 손녀 대단하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 남편, 딸과 함께 떡을 먹으며 웃는 그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 좋아요, 어머니. 나도 가고 싶어요. 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도 갈 거야? 당연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정의를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빛을 보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돈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따뜻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10년의 눈물이, 10년의 고통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정직하게 살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당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신우이의 거짓말, 100억 유산의 진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꼭 해피엔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길.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별트리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